100일 동안에 좀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원래는 저 선생님 거기에는 그 컵에 보면 먼 그들 있죠. 거기 있죠. 네. 먼 바다. 네. 공정 최근에 아름다운 감미로운 연애 소설처럼 첫사랑을 찾아가는 미국으로 책이라든가 또 주원규의 강남의 그 연예인들 그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그런 사람들 르포 기사 이런 소설들을 좀 읽었는데 전부 다 이거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 늘 이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 바뀌어요. 근데 이게 한 100일 만에 다시 하는데 좀 떨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18번째 뭘 했는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100일 동안 나에게 대해서 그동안 돌아본 삶이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은 돌아본 시간이었고 아무렇지 않고 여기서 혼자 대부분 있었고 모든 것을 작파하고 이곳에서 있었고 좀 본의 아니게 사고당해서 병원에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고 좀 이렇게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나에게 책이란 무엇인가, 내가 무슨 길을 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약간은 좀 바뀌어지기도 하고 어떤 전환점이 되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주제 코로나19 100일간의 문학 단상에서 에세이처럼 계속 산문처럼 내가 그동안 걸어온 문학의 길 중간에 좌절했던 거 시인 되고자 했고 이렇게 컬럼니스트 되고자 했으면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나도 개인적인 것 될 것 같아서 또 지난 100일 동안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실 코로나에 관한 어떤 그런 단상을 좀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다 각설하고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두 번째 아까 백지 우리가 문학하는 사람들은 문학을 꿈꾸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빈 용지에다가 뭘 채우는 거를 많이 추구를 하죠. 물론 문학하는 사람들은 빈 백지에다가 시를 쓰든 소설을 쓰든 컬럼을 쓰든 하지만 또 여러분들 삶에서 학교 다닐 때 연애에 대한 백지가 있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백지, 취업에 대한 백지는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제가 사실은 원래 이게 좌절한 문학의 얘기를 쓰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더 어떻게 얘기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시대에 이제 돌봄, 케어죠. 그리고 걱정, 그것도 케어, 조심, 케어. 요게 이제 늘 이제 일상이 되버렸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케어의 문화가 우리 삶에 전부 다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 조남주의 사학맹선, 김유담의 샘버리, 곤지의 메모, 시 하나 이렇게 해서 최근에 나온 책들로 이렇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우연치 않게 전부 다 손택수를 빼고 소설은 여성이네요. 어떤 모성이라든지 어떤 돌봄, 케어가 결국은 어떤 모성의 기초가 되지 않았나. 우연치 않게 이렇게 결론하는 결론을 내렸고 마지막에 포스트 코로나. 근데 코로나를 벗어나서 코로나를 넘어서 이 시대에 있는 돌봄 민주주의 이게 문화하고 연관이 돼서 오늘 좀 길게 제가 이제 요거 주제를 우연치 하다 보니까 한 달 있다가 서울에서 이제 문학 잡지 이것을 대담을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뜸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기초가 돼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여러분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그 도서관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온갖 환상과 욕망 또 열정들로 채우지는 은밀한 서재가 친근한 손때 묻은 책들 또 방 안에 묻어있는 오래된 사유와 내밀한 한이 그리고 좌절들의 습기로 눅눅한 책들까지도 이제는 벌써 과거의 유물로 박혀져 있는 책들로 많이 가득 차 있지요. 새로운 신간을 읽기보다는 우리가 많은 학창시를 걸어왔던 것들을 사입습니다. 사실 제 책이 있는 풍경도 많이 그랬는데 최근에 좀 많이 변하고 있긴 하지만 이 도서관은 우리가 꿈꾸는 도서관은 자신의 서재가 될 수 있고 학교 도서관, 도서실 될 수 있고 책방이 어느 구역, 신문 판매대 아무튼 그러한 여러 가지 책들이
끈질기게 추적되고 있는 이 도시의 여러 길들로 결국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이 추구하는 도서관은 결국은 세상과 소통을 하고 공간을 확보하고 또 그렇게 도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제각기 그 안에 살아가면서 이 세계를 그려낼 수 있는 하나의 이미지를 쥐어짜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비록 책을 떠나서 내가 어떤 전공을 떠나서 각자의 처해지는 다 그렇죠. 내 서재의 온고지들은 바로 그러한 이미지 둘레에서 혹은 그 밑바닥에서 찢어지고 베어지고 새로운 탄생의 어떤 신음으로 경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 책이 있는 풍경에 있는 이 서재 속에는 여유주도 없고 아직 완전한 형체를 가지 못한 한 마리의 용이 살고 있지 않나 하고 우연찮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놈은 서재에 쌓인 저 고대의 신화적 기록물들을 여기저기에서 어렴풋한 상을 붙잡고 잉태된 것이겠죠. 그리고 서재에 있는 책들의 수많은 서적, 소설, 담론들이 그런 환상의 약간의 육체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언젠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읽었던 신비로운 책 용, 그 알 수 없는 존재의 기원이라는 책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 김은식이라는 사람이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문학적 담론들을 지나치게 환상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우리가 겪은 짧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엄청난 것들이 우리가 없었던 시대에 우주 속에 존재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용의 존재도 역시 그러한 우주적 역사의 실체였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문과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담론 또 많은 것들 과학적, 철학적 또 뭐 선형적 진화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제가 이제 그런 비판 뭐 물질주의 우주를 비판한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정말로 제가 알 수 없는 뭐 상세한 것은 대부분 잃어버렸죠. 오래된 얘기니까 대충 추측하건데 거의 어쩌면 인식론, 그가 말한 인식론은 엄청나게 깔려 있었다는 것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보면 어쩌면 치밀한 생물학자들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만나서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아는 생물학자들이 모여서 집에서 얘기한 내용을 자기가 뜻하는 대로 썼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이제 우리가 인문학자, 문학도 이과생이 아닌 인문계 학생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쩌면 그런 여러 과학자들이 김은식의 그러한 주장을 어쩌면 신화학자들의 여담 정도로 저는 잊고 말았습니다. 어쩌면은 본인이 했던 그런 그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쓴 것이지만 나름대로 저는 충격을 받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대학교 3학년 때 그 한국 현대 소설사 교재를 사기 위해 늘 이제 청계천 헌책방을 많이 다녔었는데 꼭대기에서 우연히 발견했었던 책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깊숙이 빠져들었었는데 지금 어떤 책을 찾아봐도 어떤 문헌을 최근에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책의 자료조차도 없고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 책 읽는 풍경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서 7번을 이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좋은 책들을 잊어버렸거든요. 이 책도 그 속에서 날아가 버린 안타까운 그런 책이기도 한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인식론 또 무한대의 시간에 맡겨진 그의 의식은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 눈앞의 실제들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그 인식론에 대해서 나는 요즘 그 사람이 말했던 뜻이 참 무엇인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문학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뚜렷한 주제가 있기를 저는 늘 바랍니다. 책에 있는 풍경을 통해서 이 문학 강의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문학평론하는 것이 단지 어떤 시, 어떤 소설이나 작품이나 일반적인 분석이나 이해, 평가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것처럼 참 매력 없는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문학 작품이든 그것에 선명한 한 시인이나 소설과 개인의 영토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시인이나 소설가 어떤 거대한 아까 말한 김은식의 말한 어떤 그 속에는 하나의 우주론도 있을 것이고 사소한 일상사의 어떤 되풀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의 역사적 실제들이 바로 이곳에서 다시 환상으로 그 책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저는 바라면서 읽기도 합니다. 그 흔적들은 늘 되살려주기도 하고
또 흩어지고 붕괴되고 합니다. 나는 이 문학 비평이 바로 그 이진적 텍스트에 깊이 파고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 서재 속에서 꿈틀고 이루고 있는 아까 말한 용, 그러한 텍스트들의 계곡들이 담겨져 있는 미지의 깊이, 어떤 미지의 그 속으로 출현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놈은 여러 세대, 세계에 걸쳐 있는 여러 가지 문자와 기록들의 바다 한가운데로 그 용이 떠오르길 바랍니다. 어쩌면 책이 있는 풍경 속에서 붙여 있는 그 용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불긋불긋 솟아오르는 힘을 주는, 그래서 이 시대의 문학 작품이 있는 것이 끊임없이 모험과 좌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 속에서 띄우는 행위가 있기를 전 늘 바랍니다. 즉 이것은 지금 이 한순간에 자신을 파괴하고 나 자신의 세계를 뒤흔드는 야릇한 순간들을 마련하는 것이며, 어떠한 하나의 글에서도 부어 담을 수 없는 것으로 부어 담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풍에서 이 강의가 벌써 19번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한테는 최고의 낙원이 아닌 최저의 낙원이 되길 바라는 그런 담론 속에서 늘 저는 강의를 준비하고, 그래서 순간들을 긍정하고 또 우리의 가능한 현실 속에서 정착시키려는 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니 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료 그리고 책풍에서 문학을 향해 이제 코로나19를 듣고 다시 시작하려는 이런 서툰 강의에 어쩌면 여러분들의 뜨뜻한 훈짐이 굉장히 저한테나 여러분들한테는 현실적으로 많은 고마움과 감사함을 주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00일 동안 아까 말했듯이 많은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어쩌면은 한 번 정도는 정말 순수하게 코로나를 떠나서 문학적 단상을 얘기할 수 있었으면, 이미 준비는 돼 있지만 오늘은 용기가 안 나서 할 수 없기를 바라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론이 좀 너무 길었는데, 사실 불과 우리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득하게, 불과 몇 달쯤 100일 동안이 아득하게 느껴지는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염 현황만 놓고 봐도 며칠 새 분위기가 급변하는 것도 벌써 여러 차례잖아요. 4월 말부터 해외 유입 사례가 줄면서 안정세로 접어든가 했더니 이제 개학을 앞두고 최근에 이제 이태원 사건이라는 여러 가지로 다시 확산되는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코로나19의 완전 종속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백신이 보급된다 해도 이제 우리의 일상은 방역에 염두를 두고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올봄 내내 예정된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됐죠. 저도 그렇고 책풍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4년 정말 중요했던 4.3 추념식도,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도, 4.19 혁명 60주년도 그저 멀리서밖에 지켜볼 수 없었던 안타까운 이것들이 불과 3개월 100일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책풍에서도 올 봄에, 가을에 이제 북콘서트를 계속 하는데 봄에 봄날은 간다는 주제로 2번 3월, 4월을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것도 지금 못하게 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별 문제 없이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죠. 이것은 참여를 통해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시민들이가 없었다면 그런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감염 확산의 우려뿐만 아니라 거주국 사정으로 투표를 참석할 수 없었던 저희 국민들의 권리 문제도 결국은 제기되었고, 또 선거 직전에 불거진 위성정당이라는 것 때문에 선거를 그대로 진행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거에 대한 감염은 없었죠. 선거 결과 여당의 큰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당의 승리가 방역 성공 덕분이라는 견해도 많지만 굳이 따지면 코로나19 같은 상황을 두고도 무능과 무책임을 일관한 미래통합당에 대한 염증이 그들의 몰락을 조금 부추길 수도 있겠으나 이미 대세는 정해져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촛불혁명 이후 개혁을 추진할 책무를 현 정부에 맡겼던 것이고, 이번 선거는 그 책임을 다할 기회와 고난을 주되 그야말로 실현의 의무를 추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코로나 이후의 문학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굉장히 어떤 그런 의무를 촉구한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게 보입니다. 한편으로 방역 성공조차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정비된 방역 체계 덕분이고 이를 반드시 현 정권의 공적을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신뢰하기 어려웠던 지난 정권의 행태를 보면 유급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를 상당 부분 제한한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현 정권이라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과 북미 나라들이 벌어지는 참상을 보건대 한국의 방역이 모범적이었음을 굳이 부인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이 결과를 두고 단순히 국가주의의 강화나 감시사회의 부활하고 폄훼하는 일도 지나친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과가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지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든지 긍정적이거나 뭐든지 앞서가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평론가들하고 저는 한번 얘기를 해봤지만 우리나라 이게 값싼 노동력의 대가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특수성 때문에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그런 시민의식을 길러 넣어줄 수 있는 것 그러면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인력을 아주 저노동의 인력을 갈아 넣는 어떤 평론가보다 갈아 넣는 데 익숙한 어떤 한국의 취약성이 이번에 극복할 수 있는 상당히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든지 또 뭐 국민 취업제도라든지 국민 긴급 재난금 이것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도 없었고 불가능을 보일 것도 끄집어냈다는 것은 굉장히 코로나에 대한 우리나라 앞으로의 어떤 필요한 조치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필요한 일들을 꼽다 보면 디지털 기술은 전염병 사회에 대한 이 대처를 일부러 감당할 수 있어도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이 자명해집니다. 이 위기를 넘겨도 또 다른 전염병이 올 것이고 지금 같은 삶의 방식이 지속된다면 결국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편리함으로 굳이 포기하지 않도록 지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미래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희생을 해야 돼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담론들이 존재하지만 오늘은 그냥 책 얘기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아까 제목의 첫 번째가 그거였었죠. 빈 용지에서 백지에서부터 시작된 문화. 어느 철학자, 프랑스 철학자 말라름의 한 19절을 철학자가 인용하면서 글쓰기의 괴로움, 책읽기의 괴로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텅 빈 백지 위에 쏟아지는 램프의 황량한 불빛은 바로 그러한 시적 표상입니다. 그 고뇌어린 빛은 밤을 꼬박 세울 것입니다. 백지의 사막을 건너려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는 글을 쓰면 쓸수록 백지와 빛의 이 드라마 속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이지 한때에는 그 백지와 싸움 속에서 새벽을 맞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결과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문학 청년이라는 이유로 문학을 하겠다는 이유로 밤새 밤을 지새웠지만 결국 하얀 백지 위에 그냥 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과는 아까 말한 대로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몇 줄의 상식적인 글귀만 참담하게 드러나 사막에 버려진 꼴이 되었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칩니다. 도나겠던 사람들 많이 그렇습니다. 이 백지의 순결함이요, 그 완강한 처녀성이요, 건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애써 그렇게 위안을 삼지만 결국 그것도 하나로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삶에 굉장히 좋았었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밤에는 그 백지와 싸움, 하얀 백지에다 종이에다가 뭔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지쳐서 그 머리맡에 놔두고 자게 되고 그걸 끌어안고 자게 되죠. 꿈속에서 꿈의 도움으로 한자 한자 적어가는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굴 사랑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걸 썼다 지우고 많이 그랬을 겁니다. 또 많은 또 취업이라든지 마찬가지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 꿈속에서 말들은 자신의 세계를 활짝 열어 제꼈죠. 깨어있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자신들의 움직임, 생각, 몽상들, 환상적인 욕구들이 그야말로 쏟아져 들어오시지 적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도달하고 얻고 싶었던 시적 세계는 완결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꿈속이었을 뿐이고 그 꿈속에서 환이지만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그것은 백지의 그 순수성을, 처녀성을 충족시켜주는 정말 에로틱한 기쁨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꿈속에서 쓰여졌던 것은 백지가 요구하고 있던 나 자신의 어떤 욕망들도 글쓰기에 완전한 일치를 실현시킨 정말 대작가의 반열이 올라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의 꿈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시는 잠을 깨면서 나의 의식 속에서 멀어져 갑니다. 이 잠의 꿈을 소재로 해서 정말로 평론가들은 많은 글을 씁니다.
책 제목도 자매 꾸민 것도 많고 안 써본 작가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그 강박관념과 어떤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벤트, 여러분 추구하는 뭐 프로그램이 있다거나 뭐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것은 명확한 윤곽이 해풀리고 그 처음과 끝도 뭉클어진 채 어렴풋이 남아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때 나는 꿈속에서 그렇게도 뚜렷하게 써갔던 하나 완성된 시편이 낯선 폐후에 서성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폐의 몇몇 단편마저도 그 원래의 빛나는 성곽을 연상시키기는 너무나 동떨어진 조잡한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새벽에 일어나 그 참담한 심정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안타까움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문학 청년기에 이런 안타까움을 겪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에게 물어볼 사람 앞에서 이러한 고백이 자칫 사치스러운 것을 비칠 수 있겠으며 문학 청년의 나르시즘적 감상도 여기에는 어느 정도 부끄럽지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백지의 두 장, 하나 속의 두 장, 군대에 있을 때 엄청난 경험, 강원도 어디 바다 갔을 때 이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 얘기는 그냥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꿈의 시 이런 것들을 주제로 제가 하는 건데 상당히 좀 허무주의적이기도 하고 좀 안타깝지만 좀 우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결국 비평이라는 것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나는 누구이라는 걸 물음을 외부에서 포착해가는 작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인문학 강의도 이런 말들도 어쩌면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전보다 여기 오신 분들 책도 저보다 많이 읽고 굉장히 어떤 내공도 많이 쌓인 분들입니다. 감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내 다른 길이 있고 내 나름대로 가는 길이 다르고 또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같은 책을 읽고 또 내가 하는 사상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어떤 박영진이를 통해서 책이 있는 풍경을 통해서 각자 여러분을 통해서 포착해가는 작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문학이 모든 대중매체 속에서 점차 폭발하여 광범위하게 확산됐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많은 이들은 먹고 사는 게 뭐가 중요한데 책이 뭐가 중요하느냐, 특히 고창에서 얘기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문학이 뭐가 밥 먹는 거 중요하냐, 굉장히 많이 좀 이런 얘기 저도 사실 많이 듣습니다. 뭐 저는 늘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를 자꾸 맨날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얘기해라 분수한테. 밥 먹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나 분수님 뭐 전혀 안 친해서 그런 말할 자격도 없고 그러는데 아무튼 여기 와보면 아는데요. 밥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그런 게 그렇습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질문에 어쩌면 문학은 어떻게 질문을 답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 하루하루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세속적인 꿈은 어쩌면 그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낭만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여시킬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 책을 읽는 우리들한테도 계속 앞으로 존중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 주제를 가지고 2시간 꼬박 하려고 했는데 좀 중언부언 되고 말았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사실 100일 동안 나한테 준비한 게 많을 거라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닥쳐야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게. 여러분들도 그렇죠? 교수님도 그러시죠? 닥쳐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저쪽에 지난번에 봉준호 감독 외삼촌 박태원 책 11권 쌓여있죠. 저 11권 다 읽었어요.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뭐 저기 쭉 보시면 11권 금강책 빼고 거기서부터 밑에까지 다 저기인데 또 더 있습니다. 책들이 13권 13권이니까 2권을 안 해서 사이에 사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또 뭐 고창곤 한 책이 백범일지 선정됐죠. 제가 1차 때 1차 이렇게 할 때 오라고 해서 가서 열심히 토론했죠. 저는 언어의 온도 하고 당신이 옳다 둘 중에 하나 했는데 어떤 분 한 분이 끝까지 저 백범일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범일지는 교양서인데 가능하겠느냐. 근데 이만큼 좋은 책이 없다. 좋은 책은 알지만
너무나 이렇게 교양적으로 하는 것도 좀 그렇다 했는데 두 번째 최종 결정을 제가 고집을 피웠으면 됐는데 안타깝게도 병원 입원하느라고 나왔을 때 얼른 해버리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6번 강의를 해달래요. 백범일지를. 중학생 수준에. 대상은 어른들인데 중학생 수준에. 책 열심히 읽고 있는데 저게 위인 화음부터 하면서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할 것 같다고 손 들려고 하는데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음 달부터 돌아가면서 여기서도 한번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돈을 준다네요. 분에서 강의료를 준다고 하는데 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그 코로나 시대의 돌봄 소설 시 주제로 벌써 30분이 가버렸는데 그렇죠. 아니, 코로나를 느끼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를 내야 될지 모르지만 돌봄인 것 같습니다. 돌봄, 케어, 걱정도 그렇고 조심, 앞으로 뭐 걱정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부제목으로 넣었는데 고민하다가 원래 다른 아까 말한 단상을 하다가 지금 요거는 제가 24시간 전에 정해서 24시간 동안 빡세게 준비해서 하는 겁니다. 책도 지금 최근에 나온 책들에서 벼락치기도 읽었는데 어떻게 정리가 잘 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한테 어쩌면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저한테 들으러 왔지 공부하러 온 거 아니니까 열심히 듣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잘 들으시고 그래도 이번에는 책을 4권만 했어요. 평상시에는 7, 8권을 제가 언제를 말하는데 요런 책들 훌륭한 선생님은 제가 훌륭하다는 건 아니고 얼마나 좋은 책을 제자들이나 수강생한테 전하는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그게 위로를 받고 얘기를 합니다. 사하멘션 민음사 2019년 5월에 나왔죠. 이 책 읽어보시고 우리가 조남주 모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쵸? 이 책의 큰 주제는 봄의 화신으로부터 여성 영웅들의 얘기입니다. 21세기 언어로 그린 비참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82년 김지영으로 작년에 우리나라를 아주 강타했죠. 사실 이게 2016년 민음사에서 오늘의 작가상 수상하면서 나왔던 책인데 결국은 뭐 사실 이 책에 나왔을 때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뭐 그냥 젊은 세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정도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아까 어떤 분 군청 직원이신데 오늘 못 오는데 제목이 뭐냐고 물어봐서 뭐 첫 얘기했더니 조남주 그분은 그렇더라고요. 일단 조남주 김정 자기가 80년생인데 80년 김정을 이해를 할 수 없대요. 아니 힘들면 견디는 거지 뭔 지가 잘났다고 건설전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묻고 말았는데 사실 책 내용은 아주 단순하죠. 그리고 뭐 누구나 쓸 수 있는 일상의 그런 것들인데 사실 80년 김지영으로 한국 사회의 그 젠더 감수성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굳이 이제 참 어떤 세태가 달라지면서 글 내용이 틀려지는데 약간 트렌드처럼 하는데 조남주는 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런 좀 사실 평범한 얘기를 꺼냈는데 작가들 또 유명한 평론가들이 잘 붙여줬어요. 첫째는 아까 말한 대로 젠더 감수성, 페미니즘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스타성이 올랐죠. 그리고 조남주의 인성이라든가 삶의 어떤 그런 궤적들이 좋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조남주가 첨단의 시대를 조장하는 공동체의 붕괴,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그린 장편소설 사하멘션. 이 책은 도보문고라든가 뭐 S25 뭐 이런 출판사라든가 요 나왔던 출판사에서 내용 그런 얘기입니다. 기업의 인수로 기묘한 법, 도시국가와 그 안에 퇴락한 맨션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발전과 성장이 끌어안지 않는 거부당한 사람들의 절망감을 통해 소외된 삶의 현재와 미래를 상상한다고 이제
공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다른 쪽으로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조남주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어쩌면 이제 우리가 평생 알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제 어떻게 됐건 이 사람이 나온 책들에 대해서는 읽지 않으면 왠지 좀 이렇게 책 읽는 사람은 집 들어준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트렌드로 잡아다는 작가입니다. 사실 세월호 이후 한국 문학은 참담하게 퇴행해버린 시대에 근본적으로 성찰과 이 세계에 닥치고 죽어가는 인간에 대한 애도와 위로의 시간을 거쳐서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에 분출된 어떤 문학의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그러거든요. 효능감을 보유하고 발전시키는 데 힘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의 세월호라는 것은 굉장히, 세월호 이후의 문학은 굉장히 고민하고 많이 이제 발전돼 왔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이후의 문학은 또 어떻게 변질될지, 어떻게 또 추구될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조남주의 1980년 김지영이 해낸 일은 평론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정치적 소재를 다루는 소설은 많지만 마침내 정치를 해내는 소설은 드물다. 광장의 정치를 모였던 촛불의 열기를 많이 식었지만 82년 김지영의 독자들이 여성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꿈꾸며 밝히기 시작한 촛불은 점점 밝아지고 있다. 라고 이제 평론가들은 전체적으로 이 조남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상징적 분기점이 된 82년 김지영이 최근 한국 문학의 냉철한 현실 인생과 삶에 대한 참신한 발상을 두루 갖추면서 독자들에게 참여적 호응을 얻으며 그들과 함께 정치를 하는 쪽으로 확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수의 비평의 작품이 선보이는 페미니즘 통찰의 시의성을 해명하고 소수자의 목소리를 증폭하고자 애쓰고 있는 것은 그 변화의 방증일 것입니다. 그래서 82년 김지영이 이 문학에 굉장히 추구하는 것과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소설을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페미니즘의 통찰을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소수자의 목소리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정치적 효능감을 중심으로 정치와 개인 그리고 삶의 관계가 재편되어 온 형편과 나란하게 한국 문학을 매개로 하는 작가와 독자 그리고 현실의 상호작용의 핵심에는 정치적 효능감이 높이게 돼 있게 됐습니다. 두 정치적 효능감이 서로를 복돋으면서 같은 방향으로 수렴해 간다는 것, 그것이 이전과는 다른 단계로 접어든 오늘날 문학과 정치론의 긍정적인 맥락이기도 합니다. 82년 김지영을 계기로 촉발된 낯선 형태의 문학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면서 김미정이라는 문학평론가는 문학장을 향해 직접 자신이 바라고 욕망을 주장하기 원하는 새로운 독자의 출현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학장 안팎에 벌어지고 있는 이 주어진 공통점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만들어진 각자의 개별적인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페미니즘, 여성적으로 공유하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고투하고 있는 중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의제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조남주 작가가 기여하는 바는 굉장히 컸습니다. 다시 사하 멘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쩌면 조남주가 선보인 첫 번째 SF 계열의 책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방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출판사에서 홍보했던 말인 것처럼 기업이 한 도시를 인수합니다. 도시는 본국으로부터 독립된 세상에서 가장 작고 이상한 도시국가로 변모하게 됩니다. 밖에 있는 누구도 쉽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안에 있는 누구도 쉽게 나가려고도 하지 않고 비밀스럽고 폐쇄적인 이곳을 사람들은 타운이라고 부릅니다. 안전하고 부유하고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타운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책이 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꿰뚫어보는, 어쩌면 김지영 82년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고 수준 있는 책이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김지영은 어떤 트렌드, 시대를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힘을 발휘했다라면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닥쳐올 수 있는 참 희한한 사건들을 잘 요약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한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책에는 있습니다. 주민권이 있는 L과 체류권이 있는 L2. 그 나라 한 거대한 도시, 그 기업이 그 도시를 샀는데 그 도시에 사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아까 그 주민권 L과 체류권 L2 일정한 수준의 경제력, 타운에서 직업이 확실하다거나 전문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 또 조건을 갖추었다 하면 주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는 부모에 따라서 주민의 자녀이거나 주민의 후견인을 보정할 경우 주민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 자격에 못 미치지만 범죄 이력이 없고 또 뭐 특별한 직업이 없지만 뭐 좀 착해 보이고 또 건강하면 아까 말한 L2 밑에 어떤 그 리더 밑에 어떤 체류권을 인정받습니다. 체류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체류권을 받은 사람은 2년 동안 타운에 살 수 있는데 2년 동안은 걱정 없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이들이 원하는 자리는 대부분 건설 현장이라든지 물류창고, 청소 현장같이 힘들고 보수가 적은 일입니다. 그리고 주민권은 물론 체류권도 갖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 소설의 제목 사하맨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하라고 이 책에서 불립니다. 본국에서 살인을 저지른 도경과 그의 누나 진경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숨을 곳을 찾던 중 수십 년 전에 동생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도망가기 위해서 이 도시를 얘기를 듣고 남쪽 어딘가에 있는 이 도시 그 안에 섬처럼 고립된 사하맨션을 떠올리게 됩니다. 정말 그곳에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맨션에서 평온한 생활도 잠시 도경과 사랑에 빠진 타운 주민 수가 시신으로 발견되고 도경은 자취를 감춥니다. 경찰은 수의 죽음이 강간이나 살인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하고 그 범인으로 도경을 지목합니다. 둘이 동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사하맨션을 향하던 감시와 경계가 느슨해지더니 더 이상 제재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타운은 왜 사하맨션을 철거하지 않는 걸까? 맨션의 정체가 모호해질수록 맨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몇 명도 평범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 이야기는 굉장히 전개됩니다. 어디에서 속할 수 없는 조건들이 받아들이는 환대의 공동체, 타운의 유일한 통로이자 비상구, 30년 동안 맨션을 찾는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반품되었거나 반입조차 불가능한 사람, 거부당한 사람들이 이곳에 보입니다. 저자는 거부당한 그들, 사하의 삶 속에 들이온 그늘을 섬세하게 관찰하면서 시장의 논리가 공공의 영역을 장악한 미래를 조심스럽게 예언하고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를 공존시키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이 책을 통해서 점잖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그 방향을 묻고 있기도 합니다. 이 책의 첫 번째는 N번째 혁명이라는 게 주제입니다. N번방 아닙니다. 혹시 우리 나갔던 N번방은 아니고 우연치 않게 사하맨션의 N번째 혁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설은 아까 말한 대로 국가가 판정해주는 계급에 따라 모든 기회와 서비스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가상의 도시 국가를 배경으로 했죠. 물론 시민권을 박탈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추방되지 않은 그런 구조적인 외부인 난민들의 생활과 봉기를 다룬 소설이기도 합니다. 소설은 최하층 계급인 진경이 권력의 핵심으로 진입해가며 혁명의 서사로 고양되지만 이 사건이 분노한 대중이 마침내 일으킨 최초의 혁명이라거나 이 땅에 도래한 자본주의의 디스토피아를 동식시킬 수 있는 최후의 혁명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소설은 권력의 중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총리, 7명의 총리가 운영하는 독특한 국가인데 진입한 진경이 총리관 비서에게 총구를 겨누는 장면에서 마지막 끝나고 맙니다. 혁명은 이미 일어났으나 일어나지 않았고 유예된 전복의 긴장 속에서 일상을 혁명의 조건처럼 따르고 있는 난민들의 절대적인 공동체가 여기에 펼쳐지게 됩니다. 통계를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 한 권이 한 시대의 공론 역할을 했던 1982년 김지영, 그리고 60여 명의 여성들의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여편소설 그녀 이름, 다산책방에 나왔던 책인데 뭐 이런 책들, 그간 도남주의 여성 서사 양식이 주된 특징이 르포르타주라고 하는 거였다면 이번 장편은 좀 더 장르화가 색채가 짙어진 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작가는 거리 조절과 미학화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특정한 현실의 사건을 끌어오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책에 나오는 나비혁명은 세월호 참사를 얘기하는 것 같고 심정호흡기 질환은 메르스타타를 직접적으로 주목하고 있고 계급화가 완전히 달성된 사회에서 혐오가 손쉽게 행하는 약자의 자리와 친밀성의 영역으로 배치된 여성의 노동 환경을 면밀히 비춰주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뻘되는 어떤 아까 말한 그 상위 계층을 뛰어넘기 위해서 계급 남자와 매매혼을 합니다. 하지만
68살 된 그분하고 매매를 했지만 결국은 그 사이코에 두드러 맞고 살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자가 나옵니다. 미성년자 시절부터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 유흥업소에 다니는 여자,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성은 육체와 친밀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거래에 내몰리게 되기도 합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모이는 유일한 통로 혹은 비상구로서 사하면서는 절대적인 환대와 연대가 일어나는 난민 캠프로 소문과 적대가 상존하지만 깊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돌봄과 자체적인 교육 체계가 얼마간에 자리 잡힌 곳으로 그려집니다. 조실보험 아이들을 거두는 과정에서 302호 쌍둥이 엄마가 하는 말은 이곳에서 일어나는 공동교육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까 말은 제가 부제로 오늘 선정했던 케어, 돌봄, 여러 가지 말들이 이쪽에서는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소수민들 억눌리고 집들밖에 없는 어떤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라고 한 단계 자기가 좀 더 그 상위 계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현실은 어렵지만 여성들 속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의 주제는 나옵니다. 여성들의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하지만 그곳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돌보려고 하고 공동교육의 상황을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 138페이지는 같이 키우는 거예요. 저희가 데리고 놀고 밥도 같이 먹이고 씻기고 글씨도 가르치고 다 할 거예요. 이 말이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가 말 못한 아버지가 7살 된 딸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들어왔지만 그 딸이 민인데 그 딸이 결국 아버지가 이 상하면신에 들어왔는데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떤 차 관련된 얘기하다가 깔려 죽습니다. 딸 하나 7살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딸을 데리고 그 딸을 누가 그 딸을 돌보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공동교육 같이 키우는 겁니다. 저희가 데리고 놀고 밥도 먹이고 씻기고 글씨도 가르치는 거. 또 엄마의 산재 사고를 자살로 둔갑시킨 고용주를 죽이고 맨션으로 도망쳐 나온 남매, 매매혼을 했다가 남편의 폭력을 견디 못해 달하는 임산부, 선박사고로 의문의 죽음을 맞은 남동생을 기리기 종입에 전단을 붙였다가 정부를 비판했다고 사형시켜버립니다. 그냥 그런 여자와 그 남편의 딸, 태아를 사산시키는 호흡기 질환 보균자로 판결받았다고 안치는 임산부, 버려진 갓난아이부터 은신과 돌봄이 필요한 여성과 아이들이 이곳으로 다 흘러 들어옵니다. 연대마저 없다면 끝장난다는 일상적인 절박감 속에서 범죄가 일어난다면 가장 먼저 사하 멘션, 정말 버려진 자들이 온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범죄인 있으면 그전에 범죄를 지었으면 경찰이 무조건 그 사람부터 하듯이 이것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경찰이 찾아와서 의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막장 소굴은 나중에는 어느덧 저항의 소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의 죽음과 실종이 소설적 사건의 기폭제가 됩니다. 뉴턴트로서 당국의 각별한 관심을 받는 무미가 반란을 시도한다가 실종되고 연인과 동반 자살을 시도했지만 결국 홀로 남아있는 강간 살인범으로 불리는 도경 역시 실종됩니다. 그리고 도경의 누나이자 우미를 짝사랑했던 진경은 두 사람을 찾아 이윽고 총을 들고 권력의 심장부로 아까 제가 돌진한다고 말했죠. 수십 년 전에 연구소의 자료를 빼돌리고 맨션으로 도망쳐온 관리인 영감에서 단서를 얻고 마침내 오래전에 반란을 시도했다가 제압당한 직업 속에서 소장부터 무기를 구매하고 이 체제의 의구심으로 많이 느끼는 연구소의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진경이 총리관 진입에 성공함으로써 이 소설은 이 혁명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무수히 말했던 n번째 혁명의 시도를 딛고서 그야말로 혁명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최후의 도전이 아니라는 사실에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혁명은 미완의 형식일 수밖에 없다는 우리는 잘 알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쳐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룬 것이 적어도 내일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하는 것들이 불확실성이지만 결국 고쳐쓰면서 하는 것이고 또 내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가듯이 그렇습니다. 매일 투쟁하듯이 삶에 지쳐가는 이들에게 사하멘션의 민주주의는 한방이 아니며 오늘의 외로운 투쟁은 미래에 기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투쟁이 접촉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 모성 영웅입니다. 여자들의 어떤 아까 말한 대로 억눌리고 힘들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지만 하지만 이 속에서도 영웅은 탄생됩니다.
이 책에서 여성의 행위성을 통해서 역사의 진보를 말하는 이 소설의 존재의 의미가 불명한 한편 여성 인물들 중심으로 혁명의 서사가 만들어진 조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지는 데에서 좀 더 면밀한 독해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소설 이름의 멘션의 주요 인물들은 어쩌면 중반 이후에 이게 380쪽짜리인데 200쪽이 넘어가면서 레즈비언으로 살짝 그 암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올바르게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사람 작가들하고 얘기를 또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여성들의 동성애 실천은 진경이 우미를, 친구인 우미를 좋아하는 우미가 여자입니다. 꽃다발을 줬고 우미와 대화를 나눈 후 진경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질투심을 느낀 사라가 진경이 우미에게 미처 건네지 못한 꽃다발을 챙기는 부분일 정도로 그렇고요. 동성애는 사랑하는 인류의 꽃다발을 준비하는 마음이 설렘과 질투심을 느끼는 수준으로 뉘앙스를 풍기기는 합니다. 이 디스토피아적 상황과 여성의 영웅 그리고 간간히 삽입되어 있는 경미한 레즈비언십 등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는 사하멘션을 비롯해서 최근 몇 년간 한국 문학계 여성주의의 서사적인 한 패턴으로 거의 고정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패턴은 여성의 삶이 여전히 생존 그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반영되는 것이겠지만 여성연대와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제열에 대한 요구 속에서 레즈비언십이 대표적 기표로서 편의적으로 동원되고 있지 않는지 어쩌면 너무나 작가들이 이쪽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는지 그런 것들은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한 다양한 섹슈얼리티 반영에 대한 열망은 그것을 코드적인 것으로 소비하는 방식을 통해서 결코 보상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조남주 소설의 욕망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한 개인의 경험을 실화와 같은 에피소드로 풍성하게 그런 것 자체에 있기 때문에 더욱 취약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페미니즘적 영웅 서사를 위해 구성되고 있는 여성적인 것의 가치는 무엇인지 정말로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여성은 어떤 돌봄의 화신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은 살인을 저지른 남동생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동생을 데리고 타운으로 밀고 간 진경, 의약품을 훔쳐 맨션 거주민들을 제공하다가 너무 불쌍해서 의사가 의약품을 훔칩니다. 거주민들을 제공하는데 근데 면허를 박탈시키고 갑니다. 기업이 운영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맨션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여인 도경의 꿈을 지원하다가 자살한 소아과 의사 수라는 여인 얘기도 나옵니다. 산재 사고로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만을 거두어 키운 왕 할머니, 맨션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좋은 일자리를 고사하고 호흡기 질환에 걸린 보육원의 아들을 보살펴다 죽은 보육보사 은진이, 출산하다가 사망한 임산부가 낳은 우미를 조건 없이 거둔 무면한 조산사 꽃님이 할머니, 버려진 아이를 데리고 와 동생으로 삼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우미 등 맨션을 거쳐간 여성 인물들은 계급과 세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더 낮은 곳을 향하는 남다른 동정심과 공감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2019년에 나와서 조남주기 때문에 잠깐 팔렸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잠깐 잊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5세가 팔렸으니까 3,000부씩 15,000부 정도 지금까지 팔렸는데, 하지만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책이 쏟아내는 담론은 앞으로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조남주 개인한테는 영광스러운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사실 단순하고 이게 무슨 소설인가 할 정도로 80년 김지영의 어떤 사회적인 담론이 됐듯이 어쩌면 이 책도 어쩌면 이 여성들의 숭고한 희생과 돌봄, 케어, 나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많은 동정과 공감을 소유한 여성들에 대한 것들을 페미니즘을 어울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들이 선량한 피해자거나 희생자죠. 그렇지 않을 경우 여전히 정상 참작이 가능한 수준의 안타까운 범죄자입니다. 죄의식에 가득 찬 채 처음 맨션에 들어와 돌봄과 상호 공조를 통해 이른바 여성적인 것을 가치를 실현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소아과 의사, 보육교사, 조산사, 할머니, 엄마들, 국가의 공공 서비스로부터 배제된 인들을 기르고 가르치며 소설은 여성들이 포용하는 절대적 돌봄의 힘을 국가의 생명정치에 맞서는 구도로 도식화합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 영웅들이 돌봄이라는 동일한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모성적 존재로서 여성이라는 범주가
이 페미니즘적 서사를 마련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유흥업소에 일하다가 자녀가 가출할 즈음 괜찮은 직장을 얻고 차림새가 순식간에 담백해진 이아의 엄마는 자식을 팔아먹었다는 혐의를 받고 혐오의 시선에 갇히는데 도로 누추한 생활복 차림으로 등장해서 자신은 결코 자식을 팔아먹지 않았다며 자신 안의 모성성을 울며 호소합니다.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모성을 발굴해야만 포용과 집착이 가능한 페미니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여성 서사가 다양성에 대한 기대 속에서 약자들의 기호가 넘치는 순간 봉합을 위해 솔루션의 모성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소설이 아까 말한 대로 그 페미니즘 또 여전히 그 영웅 서사를 내세워서 여성의 주된 가치가 여전히 돌봄과 양육뿐인지 그럴 경우 어떤 인식의 효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렇게 창출되는지 나아가 그 여성적인 것의 가치를 상쇄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미한 내재비연십이 채택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종래 지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 어쩌면 이 소설의 한계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 인물들의 사정과 욕망을 병렬함으로써 구조적 피해자로서 여성이라는 단일한 존재 감각을 추출하기 위해서 구심점을 찾아가는 것이 조남주식 여성 서사가 자주 봉착되는 어떤 지점이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진경이 감행해서 총리 공간을 쳐들어갔을 때 그 지점에 소설이 끝나버리죠. 결과를 내지 않고. 그것이 어떤 페미니즘 혁명이 어떤 도정에 있고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는 영화 설국열차적인 결말을 통해서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경이 마침내 저친 총리 공간은 텅 빈 허공이었습니다. 이 책 362쪽 3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진경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진경은 있는 힘과 손잡이를 당겼다. 눈앞에 펼쳐지는 허공, 회의실이 없다. 문의 바깥면은 건물의 외벽이었다. 총리실 바깥은 키가 큰 나무의 잎사귀들이 초록 물결을 이루며 파도처럼 너울거렸고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깜빡깜빡 들이닥친다. 어쩌면 이 눈부신 전원적인 풍경이지만 내부를 지옥으로 만드는 권력의 중추신경을 거스르지 않는 한 공허한 아름다울 뿐이죠. 총리들은 다 어디 결국은 7명의 총리가 있다고 해서 총리를 죽이러 갔는데 결국은 총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조남주가 풀이해보자 하는 것들, 과연 문을 열고 나섰더니 거기 아무도 없었고 문을 열었더니 마지막에 벽이 있었고 흔들리는 사이 나무 사이 햇빛이 깜빡하고 들이닥친다. 어떤 전원적인 풍경을 마지막에 서사하고 있습니다. 내부를 지옥에 만드는 권력의 중추신을 거스르지 않는 한 아까 말한 대로 공허한 아름다울 뿐입니다. 나무는 있지만 전원은 있지만 그 모든 자기를 억눌렸던 계급적인 것을 타파하고자 했지만 그것은 결국은 우리들에게 숙제로 남기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진경은 체념하듯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포기하듯 이 지옥도를 떠나는 것을 거부합니다. 싸우는 여성에게 바깥은 없습니다. 사하민신이 그리는 진경이 어쩌면 n번째 시도가 어떤 열망과 연대의 속에서 그 조건 속에서 가능한 살피야만 어쩌면 여성들이 앞으로 꿈꾸고 있는 여성이 추구하는 더 생산적인 미래 어떤 n+1번째 n번째 시도를 넘어서 n+1번째 투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해봤습니다. 결국은 케어하고 모성의 본능을 느끼는 책인데 굉장히 역대 조남주 책 중에 제일 잘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과연 어떻게 우리들한테 저희같지만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사실 조남주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몇 권 나왔지만 뭐 그냥 신문 기자가 쓴 그런 내용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어떤 시의적절이라는 말 있잖아요. 어떤 그 트렌드, 요즘 뭐 트렌드가 아주 뭐 이슈가 되어버렸지만 그것을 정확히 잘 집어내는 그런 아주 유한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작가로서 어떤 역량이기도 하죠. 능력이기도 합니다.
3개월 쉬었더니 뼈가 말립니다. 좀 쉬면 안 되겠습니다, 역시. 그 김유담의 탬버린 있고 건지의 레몬 있고 손대수 불고 계신 여자람들이 아니겠습니다. 맨날 들을 때는 18번 올 때 제가 말하는 거 톤, 발음 다 적응을 하시는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손택수 붉은 빛은 여전합니까? 많이 있죠. 손택수 70년생 전라남도 담양 출신일 겁니다. 호랑이 발자국, 목련전자, 나무의 수사, 떠도는 먼지는 빛난다. 동시집 한눈 파는 아이. 맑은 작가입니다. 네, 그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70년이면 젊은 나이죠. 문단에서는 아직 우리나라 작가층이 좀 척박하기 때문에. 안도현 시인도 61년생인데 아직도 젊은 작가 군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손택수 작가 한번 기억을 꼭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거 올렸습니다. 등단 20년 동안 4권의 시집을 상제한 중견 시인이죠. 탄탄한 시세계를 펼쳐 보이는 손택수 시인의 신작 시집 붉은 빛이 여전합니까? 출간되었습니다. 어쩌면 농경사회의 상상력과 어떤 민중적 삶을 풍경을 잘 담금질했던 손택수는 이번 시집에서 현실의 가난과 일상의 먼지 같은 순간들조차 빛나게 하는 따뜻하고 살뜰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월과 연륜의 결과로 해석할 수 없는 어떤 시적 경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백의 아름다움, 감개감의 미학, 풍성한 시적 리듬의 실험 등 다채로운 시적 향기를 선보이면서 현실과 시인의 삶 혹은 삶다운 삶에 대한 궁극적인 삶을 게을리지 않는 시정신이 돋보이는 시집의 어쩌면 탄생을 목도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시 속에 그 여유와 넉살이 빛납니다. 얼마 전에 저기서 우리 그 오슬필당 사가 사실 어떤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시를 읽다가 웃다가 울다 라는 표현을 저한테 보낸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시라는 게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생각이 좌우될 때 개인적으로 어떤 읽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밝고 환한 곳에서 시는 잘 읽히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고즈넉하면 그 시가 속속 들이내기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손택수 시는 이 책에서 읽을 때 보면 여유와 넉살이 빛납니다. 어쩌면 손택수가 터치한 어떤 경지에 이르기도 합니다.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소설 평론을 한 사람인데 제 주위에 시인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책에 있는 풍경 작가 17명 중에 12명이 시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를 공부하지 않을 수 없어서 누누이 말했지만 시가 참 시시했고 아까 말한 대로 백지 상태에 쓸 수 없어서 시를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뭐 연애편지나 쓰는 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이 나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연애편지 수천 통 써줬습니다. 정작 나는 여자친구 6개월 만에 도망가 버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예쁘게 받았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떤 한 시인의 시세계를 한마디로 규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시집을 펴낼 때마다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독자에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대개 시인들은 그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민중, 연애, 서사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않는 토속 그러지만 이 손택수를 제가 오늘 선택한 것은 제가 공부해 보니 시집이 5번째 나오는데 5번째가 다 틀리게 주제를 냈습니다. 어쩌면 호랑이 발자국이라는 책에서는 가족과 고향이라는 그 주제를 냈거든요. 그리고 목련전차에서는 또 민중적 서정과 대지의 삶. 어쩌면 이 땅의 민중이 살아가는 힘을 이렇게 땅에 이렇게 대지의 삶 속에서 투세했고 또 나무의 수사학이라는 3번째 시집에서는 또 전혀 다른 도시 사람들의 삶의 외환을 갖다가 그려낸 책이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 또 도는 먼지들이 빛난다에서는 삶의 안팎을 성찰하는 사유를 주제로 했습니다. 어쩌면 강약의 변화와 시정의 표기 고스란히 느껴지는 표현들이죠. 그 여정을 거쳐서 다섯 번째 시집에서 이런 손택수는 한결 여유롭고 넉살이 들었으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운동을 할 때도 시행을 할 때도 어깨에 힘을 빼라고 그러잖아요.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라고는 누누이 많이 합니다. 소설과 시, 책 읽는 사람들한테 힘을 빼고 읽고 쓰고 느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포괄되는 것이 힘을 빼라인데 이 책은 힘을 완전히 뺀 첫 번째 시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을 뺐지만 간결하되 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시편을 써내려갔습니다. 시인의 여유와 넉살을 두고 해설을 쓴 문화평론가 송정호는 무구함으로 읽어냅니다. 여책은 냉이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냉이꽃 뒤에 냉이 열매가 보인다. 작은 하트 모양이다. 이걸 50해 만에 알다니 봄날 냉이 무침이나 냉이꽃만 먹을 줄 알던다 라고 합니다. 작가가 10월살에 쓴 책입니다. 냉이꽃 뒤에 냉이 열매가 보인다. 작은 하트 모양이라는 것을 50년 만에 발견했다라고 씁니다. 50년에 대해서 50살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비록 하찮을 것이라도 그때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 게 뭡니까? 아까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38밖에 안 됐는데 책을 읽으면 귀에서 쏙쏙 빠져나가 버린다고. 귀에서 쏙쏙 빠져나간대요. 고창초등학교 선생님이시던데 그 말이 웃겼어요. 귀에서 쏙쏙 빠져나간대. 머리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귀에서 쏙쏙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강의를 준비하려다가 주제가 바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병원에서 읽었던 10권의 책이 공지영의 저 책 빼고는 아무것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용은 아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니 좀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5%만 담아간다고 생각을 해라. 선생님께서 5% 책을 읽으면 그래요. 95%는 귀 속에서 빠져나갔지만 귀 속에는 5%가 남아있다. 선생님이 얘기를 하다 보면 느끼다 보면 글을 쓰다 보면 애들한테 말하다 보면 불현듯 새로운 단어를 생성해내서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책을 읽는 5%가 남아있기 때문이니까 그러면 20권을 읽으면 또 한 권의 책이 쌓여간다고 위로를 했더니 다음 주부터 강의 들어온대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튼 귀 속에서 빠져나간 참 젊은 사람이어서 그런가 나 이럴 때마다 정말 세대 차이 느껴서 큰일 났습니다. 얼마나 넉살이 들었냐면 시집의 쓸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집에 시집의 쓸모라는 원래 제가 듣기로 손택수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좀 나이를 먹어서 여유 있어진 것 같아요. 나이 먹을수록 고집이 늘어나면 안 되는데 여유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비로소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시집의 쓸모 보면 버스집에 쭉 읽어볼게요. 그냥 버세 집에 갔더니 기우뚱한 식탁 다리 밑에 책을 받쳐놓았다. 주인 내에는 시집에 임자가 나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차린 게 변변치 않아 어떻게 하냐며 불편한 내 표정에 엉뚱한 눈치를 보느라 애명글며 차마 말을 못하고 건성으로 수저질하다가 가로 열고 책을 발로 밀어 슬쩍 빼면 지진을 난 듯 덜컥 식탁이 내려앉겠지. 국그릇이 철렁 엎질러져서 횡주를 들고 수선을 비우겠지. 가로 닫고. 이건 상상입니다. 고소한 복수 생각에 젖어 있는 동안 이사를 다니느라 다치고 긁히고 깨진 식탁. 각을 잃고 둥글스름해진 모가 보인다. 시집이 이토록 쓸모도 있구나. 책꽂이에 얌전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기보단 한쪽 다리가 성취하는 식탁 아래로 내려가서 국그릇 넘치지 않게 평행을 잡아주는 오래전에 잊힌 시집. 이제는 표지책도 다 닮아 지어져가는 그것이 안주인 된장국 마냥 뜨끈하게 상한 속을 달래주는 것이었다. 시인은 복수를 꿈꾸죠. 여기서 아까 시집의 쓸모. 시인은 슬쩍 책을 밀어버려 고소한 복수를 하는 직후전 상상을 하지만 결국은 뜨끈한 된장국처럼 상한 속을 달래주는 시집의 쓸모에 공감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늦은 시간에 의미 없이 앉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시간, 1시간 반 동안 강의 속에서 단 하나의 말들이 생각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더라도, 강의가 좀 짓궂더라도, 강의가 좀 약하더라도 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책 소개를 받는다는 짓을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된장국자로 상한 속을 달래주는 책에 있는 풍경을 보고 쓸모에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문학평론가 송정호는 이번 손택수 시집을 설명하는 몇 가지 키워드 중에 기쁨도 슬픔도 아닌 아슴아슴 있는 일이라는 표현을 택하게 됐습니다. 참 시평론한 사람이어서 작가와 똑같은 사람을 창비해서 참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를 읽고 똑같은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아슴아슴 있는 일. 아슴아슴이란 말 참 오랜만에 저도 읽었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은, 모든 문학의 기본은 낯설게 하기죠. 낯설게 하기. 우리 문학 처음 1학년 1학기 갔더니 국문과 교수님께서 니네는 낯설게 하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라 그러는데, 어쩌면 그것이 꼭 문학 이론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거죠. 똑같은 부부간에도, 똑같은 친구간에도 늘상 일어나는 일, 늘상 하는 일, 늘상 무미건조한 것보다는 한 번 정도는, 어쩌면 그 이벤트라는 것이 좀 낯설게 하기이기도 한데, 어쩌면 이런 글을 기쁨도 슬픔도 아닌 아슴아슴 있는 일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을 묵직하고 진지하게 바라보던 어쩌면 시선이, 어떤 손택수 시인은 아까 말한 대로 남자들을 말씀드렸죠. 심리학자들, 고양이에게 밥을 줬습니다. 젊은 애는 밥을 이렇게 줬는데 뒤에다 주니까 바로 뒤로 돌아가서 먹고, 젊은 남자는 밥을 줬더니 1시간 있다 돌아가서 먹고, 70대 할머니는 일주일 동안 배고파하다가 뒤로 봤더니 밥이 있어서 먹었는데, 70대 고양이는 끝까지 앞에만 보고 굶어 죽었다. 이게 굉장히 심리학적인 얘기지만 맞는 얘기잖아요. 한 번 고정관을 바뀌자, 특히 남자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죠. 여자들보다. 나이 먹을수록 특히 우리 몇 번 있는 남자들 조심하시게요. 굶어 죽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손택수는 자꾸 변화를 줘서 너무 아까 말한 시집이 볼 때마다, 바뀔 때마다, 시집을 낼 때마다 주제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치열한 삶의 현장을 묵직하고 진지하게 바라보던 시선이 한결 가볍게 본다라고 이렇게 또 송정호는 얘기했더라고요. 참 그런 것들이 어쩌면 평론이 아니고 우리가 삶에 살아갔을 때 굉장히 좀 본과 목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이 독자들도 살며시 웃게 만드는, 아까 그랬죠, 상상력을 보이되 시로서 삶의 풍요로울 기회를 제공하는 어떤 미학적인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시인이 터득한 경지에 은근슬쩍 독자들을 향하는 시인의 너스레와 여유가 이 책에는 전체적으로 느껴집니다. 그 경지를 표현하는 다양한 형식과 끝을 알 수 없는 소재들은 중견에 이르러 글에 도달한 먼 곳을 가리키는 수사학이 아니라 손택수 특유의 유순하지만 당당한 시선을 이 책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손택수의 시가 우리의 시 몇 가지 전통을 충실하게 계상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고우의 그림 한켤레 구두라는 그림이 있대요. 저도 이 책을 보고 알았는데, 고우가 구두와 발의 기능적 유사성을 화폭에 담았다고 했는데, 손택수 시는 그 유사성에 내려까지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풍요롭습니다. 여기에 그 목련절차라는 그 책에 살가죽 구두에서 다루었던 노숙인의 새카만 발과 구두라는 어떤 상상이 제도되어 있기도 합니다. 새카만 발, 구두, 나란히 있을 때 그런 살가죽 구두, 참 이런 시들은 손택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쩌면 어린 나와 아버지가 등장한 점에서 가족사 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미 시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지만 어쩌면 이 시들이 예전에 읽었던 것들을 다시 조금 지금도 계속 읽게 하고 약간 변화가 좀 묻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아쉬운 거라고 생각이 하기도 합니다. 이 시의 단점은 저는 아까 말한 소설은 그만큼만 캐치를 하고 어떤 방향성을 잡는데 시집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읽는데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읽었습니다. 내가 말씀드렸죠. 이거 지금 4권의 책을 거의 24시간 만에 다 읽었거든요. 근데 이 책도 시도 2시간 만에 읽었는데 내용이 다 잡히더라고요. 그것은 잘 읽힌다는 점은 굉장히 장점이기도 하지만 아쉬운 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학에 기대하는 바는 꼭 빠르게 잘 읽히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손택수의 시는 대체로 생활에서 나온 깨달음을 담고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 보면. 읽는 사람이 그걸 읽으면 함께 사유하고 또 거기에 자신의 깨달음을 보태기도 하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약간은 좀 가까이 나가지 못한다는 좀 아쉬움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에서 굉장히 저는 좋았던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리플렉션, 반성이라는 그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귀에 머물렀습니다. 밖으로 향한 시선을 굴절시켜 나를 향하게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 시집에 내가 나무를 본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나무를 본다. 나무가 나를 본다로 또 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나무가 나무를 보면 나를 보여준다 하고 2번 굴절시켜버립니다. 형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쩌면 그런 정형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굴절, 그래서 이 시를 크게 4가지로 나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사물이나 풍경을 이해하는 시가 이 시이고, 둘째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의 대상에서 다른 대상의 특징을 읽어내는 시, 셋째는 잠언이나 교훈을 내장한 시,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하는 가족과 시, 이런 것들이 이 시의 4가지가 폭넓게 관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 것도 제 시선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바랍니다. 어쩌면 이 시는 전통적인 서정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통적인 서정 가운데 백경 같은 시는 저로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사색적인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책을 96편의 시를 읽다가 한두 편 정도 생각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죠. 어려워서 깊어지는 거하고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흥미로운 점도 있습니다. 이 시집의 제목이 붉은 빛이 여전합니까잖아요. 이 구절에 나오게 된 게 붉은 빛이라는 그 시입니다. 대구알처럼 붉은 빛이 당신 볼에도 여전합니까? 대구알처럼 붉은 빛이 당신 볼에도 여전합니까? 라는 문장입니다. 이 시는 꿀찜을 먹다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나가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붉은 빛을 불러들이는 느낌을 합니다. 볼이 빨개진다는 것은 어떤 사랑에 대한 어떤 표현이기도 한다고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집의 앞에 바로 그 나열된 시가 뭐냐면 검은혀입니다. 검은혀. 재와 연기 사이에서 먼지가 되어버린 어떤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인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집중하는 한편 나무와 불 같은 이미지를 활용해 재가 되는 삶을 말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재가 되는 속성으로서 나무와 사람, 그리고 거기로 가는 도중에 붉은 빛을 이미지하고 있죠. 나무가 불이 타면 붉은 빛, 사랑의 얼굴은 붉은 빛. 그래서 붉은 빛이 여전합니다. 얼른 이해가죠. 이 시인의 놀라운 언어 감각은 또 몇 차례 언급받는데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 시에 보면 섬은 무구입니다. 침묵이 있어야 섬이 된다라고 시작하는 아픔 섬이라는 시도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섬이 영어로, 미안합니다. 영어 선생님 앞에서 아일랜드, 이때 S는 우리가 묵음이라고 하잖아요. 묵음. 시가 이래서 굉장히 손택수 시를 제가 거의 전율을 느끼는 게 이 시입니다. 아픈 섬, 아까 말한 섬은 묵음이다. 침묵이 있어야 섬이 된다.
섬은 영어로 아일랜드, S는 묵음이잖아요. ISLAND인데 섬이 혼자 있어서 외롭고 고요하다라고 적었어요. 섬은 혼자 있어도 외롭고 고요하다. 그렇다면 상투적인 표현이 됐을 때 쓸 텐데 이렇게 영어를 넣어서 읽으면 또 다른 상상의 세계가 펼쳐져요. 제가 독자로서 수긍하기 어려운 지점은 이런 발견보다는 어떤 잠언을 건널 때처럼 말이에요. 섬, S는 묵음인데 그 묵음은 침묵이기 때문에 혼자 있기 때문에 삶은 외롭다, 고요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 시에서 그렇게 나와요. 놈들은 아이슬랜드라고 있지만 나는 아일랜드라고 있는다. 아일랜드는 국가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 상당히 손택수 저 굉장히 그 전에 책들은 뭐 나왔나 보다 근데 제가 굉장히 좀 빠져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손택수를 잘 아는 평론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촌놈처럼 생기기도 해서 이걸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누누이 말씀드린 시 별로 이렇게 잘 몰라요. 사실 아직도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저는 모르겠는데 말씀드리잖아요. 책을 소설을 읽었는데 왜 내가 읽은 거 내용은 뒤에다 평론가들은 왜 내가 읽은 거 하나도 안 쓰고 지네들 마음대로 짓거려놨는지 모르겠다고 슬프잖아요. 늘 시도 그러는데 그냥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많이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잠언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예컨대 터치라는 시에서는 건반은 누르는 것이 아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건반 위에 공기를 들어 올리듯이 얼른 뗄 줄 아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이 고도의 울음소리와 함께 시 이렇게 하니까 좋네요. 터치에서 건반은 누르는 것이 아니다로 건반 위에 공기를 들어 올리듯이 얼른 뗄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우리한테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 등이라는 시가 있어요. 등과 등대를 연관짓는 말놀이를 소개하는 게 잠언으로 가는데 그러나 등에서는 갈 수 없는 풍경이 내 몸이라니 갈 수 없는 풍경이 내 몸이라니 그렇죠? 구절도 나옵니다. 저는 이런 대목에서 아까 말했듯이 시인이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시인은 움직이고 있구나. 이제 내가 그저 나는 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만 보아서 다 할 수 없다는 어떤 한계를 인정하며 어떤 겸손한 마음을 전하는 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나는 가야겠네 걷는 사람으로 먼 곳을 먼 곳으로 있게 하는 사람에게로 이런 같은 구절이 시인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 책을 마지막 구절에 읽는 것은 나는 가야겠네 걷는 사람으로 먼 곳을 먼 곳으로 있게 하는 사람에게로 이렇게 썼는데 어쩌면 이것은 시인이 이 책을 통해서 절묘하게 내가 태도를 내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어서 그곳에 가까워지는 삶이 아니라 먼 곳을 계속 멀리에 남겨두고 가는 삶이고 걸어가야 하는 삶이다. 이게 뭡니까? 아까 말한 잠언이죠. 잠언. 그곳이 가까워지는 삶이 아니라 먼 곳을 계속 멀리에 남겨두는 삶이고 그러기 때문에 걸어가는 삶이다. 어떤 잠언이라는 목적지는 그 걸어감을 위한 지표 같은 것일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붉은 빛이 여전하냐는 물음이 붉은 빛이 여전합니까? 라는 물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마지막에 했습니다. 걷는 여정에 있는 사람에게 그 걸음이 여전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묻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심정으로 묻는 것인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손택수 자신감을 저는 붙었어요. 시 평론하면 해볼 만하구나. 물론 또 깝죽거리다 혼나긴 하겠는데 제일 많이 혼내는 사람이 신경숙 남편 나옵니다. 신경숙 남편 얘기했지만 그토록 아름다운 평론, 시평론을 쓰는 사람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좀 그런 좀 낭만적인 붉은 빛이 여전합니까? 오랜만에
기억도 많이 남고 그 중간중간에 예, 아까 말한 대로 뭐 시집의 쓸모라든지 뭐 그 터치라든지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뭐 그 잠원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 책을 읽을 때 행복하고 뭐 희열을 느끼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35분이 돼버렸네요. 지금 다음에 다시 이제 이 레몬이라는 거 짧게 잠깐 하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할게요. 저하고 나이 같은 권여선이거든요. 2016년 소설집 안녕 주전뱅이로 동인문학상사품 이상문학상 땄는데 작년에 이제 레몬이라는 책을 냈어요. 제가 언젠가 말했는데 여자 작가 중에 권여선이 제일 술이 세다고. 그래서 안녕 주전뱅이라는 책을 낸 책인데 술 취한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2번 같이 있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레몬이라는 책은 어쩌면 이제 이 권여선이 삶에 불가능한 그 서늘한 문장으로 날카롭게 그려내거든요. 특유의 그 비극적 기품을 보여줬던 권여선이 어쩌면은 이번에는 좀 어떤 그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좀 분류의 책을 냈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으로 떠들썩했던 여름에 미모의 여고생 살인사건이라는 게 있었대요. 네,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어떤 비극이 벌어지고 그 사건을 둘러싼 모든 인물의 삶이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 보는 방향성을 보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중심에 있던 세 여성의 목소리가 번갈아가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이 작품이 나옵니다. 그 후에 17년 후에 2019년이잖아요. 책이 나온 게. 17년 후에 그 사건을 쫓아가는 정말로 예뻤던 그 19살 혜연이가 시신을 발견되고 그런 내용인데 이 레몬이라는 것이 왜 레몬이냐면 모든 사건의 중심에 레몬으로 대표된 노란색이 있기 때문에 레몬이에요. 레몬은 그 여기 보면 책 내용에 그 화자 다은이 친언니가 따랐던 선배 상희가 썼던 시에 등장하는 단어이고 다은이가 한만우 집에서 함께 먹었던 따뜻한 계란 프라이에 애틋한 노란빛이 떠오르고 그런 것들이 매개고 동시에 그 노란빛은 언니 혜연이가 죽기 직전에 입고 있던 원피스 색깔이기도 있고 다시 오지 않을 좋았던 시를 상징하는 레몬의 노란빛은 다은으로 하여금 비틀린 자제의 어떤 구제력을 익히게 하는 그런 복수를 결심하는 소설에 이게 숨어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창작업 비평에서 50주년 저는 이제 40주년 때 뭐 창비 그 특별상을 받아서 제가 등단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50주년 때 그 소설 기념 이렇게 여러 작가들이 당신이 알지 못한 아이다라는 것을 다시 이제 수정해서 한 책이에요. 연극으로 2017년에 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긴 합니다. 아무튼 권여선만이 보여줄 수 있는 묵직한 메시지가 어쩌면은 당신의 삶이 편하기를 덜 아프기를 조금 더 견뎌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썼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케어 코로나 이후에 그런 것들을 좀 자기를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요거는 다음에 다시 좀 얘기를 좀 꽤 많이 준비를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탬버린이 나오죠. 김유담 2016년도에 그 첫 번째 소설 그 탬버린 아무튼 문학상을 받아서 등단을 했어요. 그래서 탬버린이라는 책이 작품상을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 소설집입니다. 어쩌면 유난히 강렬한 페이소스를 가지고 있고 신인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이 탄탄하고 초점이 불명하다고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이 사람들 초점이 불명하다. 굉장히 그리고 이 사람이 평하는 인물들은 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듯한 표현을 한다. 그래서 뭐 핑계리, 볼링 얘기거든요. 취미가 그 가족을 먹여 살리는 운전기사가 오빠가 핑계리가 저기 하냐면 볼링을 많이 쓰러뜨 이기는 게 아니고 조금 쓰러뜨리는 게 이기는 게임으로 도박에 빠져요. 뭐 그런 쪽 내용인데 결국은
보험을 많이 들여서 죽고 나서 자녀, 뭐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고 뭐 이런 쪽인데 8편의 어떤 그런 것들 탬버린이라는 그런 악기 흔들림을 통해서 좀 나오는데 상당히 내용이 좀 재미있습니다. 요거는 추후에 이제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탬버린은 거의 10장 정도 준비할 정도로 또 내용이 재미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와 돌봄에 관한 문학 일단 뭐 책 제목이라도 여러분들한테 했으니까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팬데믹 사태를 마주하고서 새삼스레 깨우치게 된 것은 인류학적 기초 지식은 인간의 호흡기 달린 생명체로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습니다. 매일 드러나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대기 중에 노출된 호흡기들이 불가피한 상호 우정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투명하게 알려줍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데 숨을 쉬는데 호흡이란 말이 떠올랐어요. 계속 익히면 호흡기 뭐 폐에 관련된 적이잖아요. 호흡이 뭡니까? 호흡이 호자는 날숨이고 흡은 들숨입니다. 이 날숨과 들숨이 우리가 타인과의 세계를 관계하며 돌봄의 제공자이기도 하고 수혜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굉장히 여실히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고 입은 뭡니까? 상대방한테 전파되지 않는 거고 코는 상대방이 막는 거잖아요. 들숨과 날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호흡이라는 단어에 한문에 앞에가 전부 다 입구자가 붙어 있더라고요. 부를 호자, 숨 들이킬 흡자. 막 그냥 전율을 느꼈어요. 이렇게 한문의 뜻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이게 날숨이고 들숨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 호흡이 타인, 여러분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 어쩌면 이 배려가 돌봄의 수혜자가 되는구나. 또 제공자이자 수혜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이 호흡이 놓인 사회 경제적 환경을 점검 개량하고자 노력하는 중인 오늘날 우리의 분주한 움직임들은 다음 민주주의의 태동으로 익힐 수 있는 모두가 돌봄의 수혜자라는 합의에서 또 시작돼서 평등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게 어쩌면 돌봄의 수혜자, 돌봄을 함께하는 것, 호흡을 함께하는 것, 호흡을 서로 배려하고 케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돌봄 민주주의가 돌봄 문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촛불혁명기 한국 문학이 자기 돌봄을 박탈당한 청년들의 희망 없는 삶과 소리 없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돌보는 권력을 향해 모여든 여성들의 역사와 잠적에 대해서 또 얘기했고, 시장이 분할하고 줄 세우는 돌봄 관계를 느슨하고 수평적인 연대의 가능성이 부재라는 얘기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분단의 전체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촛불 정신의 구체화가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는 일단 오늘의 글은 이렇게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덕분에 우리의 윤리가 깃들고 있고 배려가 깃들고 있고 또 상당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보이기도 합니다. 덕분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의존성을 겸허히 인정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불평등이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자연처럼 일상을 장악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평등에 대한 염원을 포기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저는 오늘 돌봄, 이 100일 동안 돌봄, 케어, 다른 또 촛불혁명과 한국문화, 타인의 호흡을 걱정하고 자신의 호흡을 조심하는 우리 시민들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아니 우리들 덕분에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 문학하는 사람들은 문학을 가지고 아까 말한 촛불혁명이라든가 문학, 책, 저는 아주 소소하게 책에 있는 풍경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케어하고 또 타인의 호흡을 걱정하기도 하고 자신의 호흡을 케어 조심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코로나 100일 동안에 우리들이 느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케어, 일상 썼던 케어가 아주 소소하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그만 주제로
또 이게 전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긴 합니다. 좀 더 길게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짧게 준비해서 정리가 안 됐는데 근데 강의를 하면서 시간 처음에는 좀 한 30분 동안 내 자식이 뭔 얘기하는가 싶었는데 시간 지나면 적응을 하게 됐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한테 문학을 케어할 것이고 책을 통해 케어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끼리 서로 호흡을 걱정하면서 케어하시고 또 자신의 호흡은 늘 조심하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좋아하고 문학을 살아가는 책이 있는 풍경 같은 가족이 되어버렸는데 그러기를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잘 살았다 생각하는 되게 책의 기구이든 문화의 기구이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